지난 수업 시간에 우리 뭐 했었냐면요. 지구상에 있는 모든 물체는 그 물체의 운동성을 따지면 그 운동성에 따라서 물체를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있는 칠판 지우개는요, 선생님이 건드리지 않는 한 계속 같은 위치에 계속 있어요. 그렇죠? 위치가 바뀌지 않고 그 자리에 계속 있는 물체들을 우리가 정지되어 있는 물체다 이렇게 표현했고요. 그런가 하면 밖에 있는 자동차처럼 시간이 지나면 위치가 달라지는 아이들을 우리가 운동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정지된 물체와 운동하는 물체는요, 사람들이 뚜렷하게 구별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뭔가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정지된 물체와 운동하는 물체는 뭐가 다르냐? 라고 하는 얘네들의 운동성을 따져보면 사실은 운동 상태라는 게 다르더라. 그 운동 상태가 뭐냐면 매 순간마다의 빠밤이다. 그래서 자,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물체는요, 그 물체가 어디로 가던 가고 있는 방향이라는 게 있어요. 앞으로 가던 뒤로 가던 위로 가던 아래로 가던 그 방향이 바뀌던 안 바뀌던 한순간에 그 물체가 가는 방향을 가지고 있으면 운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A라고 하는 곳에서 B라고 하는 곳까지 10m 떨어져 있는데 그 움직이는 물체들은 이 10m를 1초 만에 오는 애도 있고 100초 걸려 오는 애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그 물체는 가고 있으니까 빠르기도 같습니다. 그래서 운동하고 있는 물체는 빠방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은 운동하고 있는 거고요. 빠방이 없으면 안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움직인다와 움직이지 않는다를 판단하는 기준은 물체의 운동 상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운동 상태를 우리가 정확하게 나타내고 표현해야 물체의 운동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움직이고 있는 물체의 방향은 오른쪽, 왼쪽, 위, 아래 한국말로 쓰면 되는데 이 방향도 앞으로는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서로 반대 방향을 하나는 플러스 방향, 하나는 마이너스 방향 이렇게 놓고 계산할 거야. 그 중에서요. 어떤 걸 플러스 방향으로 해요? 그건 네가 정하면 돼. 그래서 만약에 아래쪽 방향을 플러스 방향으로 놓고 계산할 거면 그 순간 우리는 마이너스는 위쪽 방향이 돼야 되는 거야. 또 저는 플러스를요. 오른쪽 방향을 플러스 방향으로 놓고 계산할래요. 라고 하는 그 순간 마이너스는 왼쪽 방향이 되겠죠. 이렇게 서로 반대 방향을 하나는 플러스, 하나는 마이너스로 놓고 방향도 이제 계산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물체가 움직이는 빠르기가 저번 시간의 핵심이었거든요. 어떤 물체가 가는데 얼마나 빨리 가? 라고 하는 빠르기는 그 물체가 일정한 시간 동안에 얼마만큼 위치가 달라졌냐? 위치 변화량으로 계산을 할 수 있었다. 그 중에서 어떤 애가 앞쪽으로 10m 가다가 뒤로 빽 해서 4m 오는데 2초라는 시간이 걸렸다면 되죠? 이 물체가 앞으로 10m 가고 뒤로 4m 갔을 때 가고 있는 방향을 생각할까 안 할까? 나 안 할래요 라고 하는 위치 변화량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동거리라고 얘기해서 방향을 신경 쓰지 않고 간거리만 더하기 때문에 14m가 이하의 이동거리 표현이다. 근데 저는 방향 신경 쓸 거예요 라고 해서 방향까지도 고려한 물체의 위치 변화량을 우리는 변이라고 하는 거다. 그러면 방향을 신경 썼으니까 방향까지 표현해야 되는데 방향은 무조건 출발점에서 도착점을 향하는 방향이 물체의 위치 변화 방향, 변이 방향이더라. 그래서 얘는요. 여기를 뒤라고 하고요. 여기를 앞이라고 한다면 얘는 앞쪽 방향이 물체의 변이 방향이니까 앞쪽 방향으로요. 이거 반드시 써줘야 돼요. 그죠? 앞쪽 방향으로 변이의 크기가 얼마냐면 출발점에서 도착점을 연결한 직선거리니까 얘 6m야 이렇게 쓰기로 했단 말이죠. 됐어? 자, 그러면 이러한 위치 변화량을 여러분들 잡았으니까 그걸 걸린 시간으로 나누시면 빠르기가 된다. 그래서 이동거리를 시간으로 나눠도 빠르기가 나오고요. 변이를 시간으로 나눠도 빠르기가 나올 거야. 그중 방향을 생각하지 않은 이동거리를 시간으로 나눈 빠르기는요. 방향이 없는 속력이라는
표시하는 빠르기가 될 거죠. 근데 방향을 가지고 있는 변이를 걸린 시간으로 나눈 빠르기는요. 방향을 가지고 있는 속도라는 빠르기가 돼요. 그래서 이걸 걸린 시간 2초라고 하는 값으로 나눈다면 그걸 계산하시면 되는데 계산할 때는요. 방향에 있으면 방향까지 계산, 숫자는 숫자끼리 계산, 단위는 단위끼리 계산해야 물리량이 나와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방향 없으니까 숫자와 단위로만 계산하면 속력은 7의 빠르기를 가져요 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방향을 가지고 있는 변이를 시간으로 나눈 빠르기는요. 방향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 방향 그대로 가겠죠. 앞쪽 방향으로 3의 빠르기로 가요 라고 얘기해야 정확한 속도 표현이다 라고 하는 거. 이렇게 방향을 가지고 있는 것들은 방향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연습도 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부터 방향을 가지고 있는 값들을 좀 배워요. 그 방향을 가지고 있는 변이와 속도 같은 아이들을 우리는 싸잡아 얘를 벡터 값이야 이렇게 불러요. 근데 방향을 가지고 있지 않는 이동거리나 속력 같은 우리가 그동안 중학교 때 배웠던 물리량들이요. 질량, 무게 이런 것들 방향 없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방향을 가지고 있지 않은 값들을 우리가 스칼라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이 용어는 몰라도 되지만 그런 식으로 방향이 있는 값도 있고 없는 값도 있다. 방향을 가지고 있는 값들 지금 딱 2개 배웠어요. 변이하고 속도. 그래서 얘네들은 방향도 표시한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는데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하나의 물체의 운동에서 우리가 이동거리와 변이 그리고 속력과 속도를 구해서 그 아이들의 크기를 비교하니까요. 이 아이의 이동거리는 14인데 변이는 6으로요. 크기만 따져보면은 이동거리가 훨씬 크게 나왔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이동거리와 변이로 계산한 속력과 속도를 봐도 실제로 속력이 속도의 크기보다 훨씬 더 크게 나왔단 말이죠. 그럼 똑같은 물체가 움직이고 있는데 왜 계산했을 때 크기 차이가 생기냐? 그 중에서도 왜 속력의 크기가 속도의 크기보다 크게 나오냐? 왜 이동거리의 크기가 변이의 크기보다 크게 나오냐? 이게 문제죠. 그랬을 때 이유가 뭐라 그랬니? 뭐라 그랬냐? 속도가 더 크게 속력이 더 크게 나오는 이유 뭘까요? 이동거리가 변이보다 더 큰 이유가 뭘까요? 다은아 뭐야? 네, 최단거리인데요. 무조건 크지는 않죠. 어떨 때는 크죠. 어떨 때는 그냥 주세요. 네. 이동거리가 변이보다 클 때. 방향을 바꿀 때. 그렇죠. 물체가 가다가요. 한 번이라도 이렇게 방향을 턴하는 이 순간에는 출발점과 도착점을 연결한 최단 거리가 전체 거리를 더한 값보다 작을 수밖에 없거든요. 됐죠? 그래서 변이가 이동거리보다 작은 이유가 얘가 가다가 방향을 바꿨기 때문이다. 방향전환 때문이다. 그래서 이동거리가 변이보다 크기 때문에 당연히 속력이 속도보다 크다. 그래서 우리 크기를 보면 얘가 가다가 방향 바꿨어? 안 바꿨어? 이거 알 수 있는데 만약에 방향을 바꾸지 않고 한 방향으로 10m 갔어요. 그러면 이동거리 얼마야? 10. 변이 얼마야? 10이야. 방향을 안 바꿔서 같아. 네. 그래서 여기까지 오는데 5초가 걸렸으면 방향을 안 바꿨기 때문에 속력도 2, 속도도 2야. 맞아. 그래서 우리는 어떤 값을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값에 차이가 생긴다면 그 차이는 왜 생기는지 원인을 보셔야 되는데 이동거리가 변이보다 크다, 속력이 속도보다 크다 라고 한다면 얘는 방향을 바꿨다는 뜻이고요. 이동거리와 변이의 크기가 같다, 속력과 속도의 크기가 같다, 이렇다면 얘는 방향을 바꾸지 않는 직선 운동하고 있다 이 뜻이고요. 그렇다면 이동거리가 변이보다 더 작을 때가 있다 없다? 이건 절대 존재할 수가 없다. 왜? 얘는 최단거리니까 얘기한 것처럼. 그렇죠? 최단거리보다 더 작은 최단거리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했던 것들도 기억을 좀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동거리와 변이, 속력과 속도의 개념을 알았다면 우리는 이렇게 운동하는 물체에 운동에도 종류가 있다. 그 운동의 종류를 볼 때요. 우리는 운동의 빠방을 분석하니까 빠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보시면 되는데
어떤 애가 처음에 오른쪽 방향으로 2의 빠르기로 간다. 근데 시간이 지나서 나중이 돼도 오른쪽 방향으로 2의 빠르기로 간다. 그러면 처음과 끝에 변한 게 있냐? 없다. 그러면 이렇게 아무것도 안 변하는 운동을 우리는 초등학교 때는 그냥 안 변한다고 표현할 건데 이걸 중학교에 오면 빠르기와 방향이 바뀌지 않는 운동을 중3 때 등속, 빠르기 안 바뀌어요. 직선, 방향 안 바뀌어요. 이렇게 따로따로 표현했다. 그래서 이 뜻이에요. 빠르게 안 바뀌어, 방향 안 바뀌어. 이거를 우리가 등속, 직선 운동해요. 라고 표현한다. 근데 이거를 고등학교에 올라가면요. 한 글자 줄여서 5글자로 뭐라고 한다? 이거를 말해. 네, 이걸 속도 운동합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다. 그래서 속도라는 것 자체가 빠르기와 방향을 둘 다 갖는 값이라서요. 빠르기와 방향이 안 바뀌어요 라는 뜻으로 등속도 운동이라고 했다. 이런 얘기야. 그죠? 그래서 아무것도 안 바뀌는 등속도 운동이 있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알았고요. 두 번째는요. 처음에 오른쪽으로 2의 빠르기로 가다가 얘가 시간이 지나서 나중에 됐는데 여전히 오른쪽으로 가기는 했는데 이 아이가 10이야. 그러면 얘는요. 변했네요. 이런 거야. 그래서 변하는 운동을 하는데요.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보는 것처럼 빠르기만 변해도 변한 겁니다. 자, 그런가 하면 오른쪽으로 2의 빠르기로 가다가요. 얘가 아래쪽으로 2의 빠르기로 가요.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빠르기는 안 바뀌었는데 방향은 바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변하는 운동을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가 하면 오른쪽으로 2의 빠르기로 가던 아이가 갑자기 위쪽 방향으로 10의 빠르기로 간다면 얘는 방향도 빠르기도 한꺼번에 다 바뀌었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런 식으로 하나만 바뀌던 다 바뀌던 상관없이 뭔가가 변하고 있는 그 운동을 우리가 변하는 운동이다 이렇게 초딩 때는 얘기하겠죠. 그래서 얘는 안 변하는 운동, 얘는 변하는 운동. 그러면 이 변하는 운동을 우리가 고등학교 때는 무슨 운동이라고 하니? 변하는 운동을 뭐라고 하니? 그렇죠. 이걸 가속도 운동이라고 지칭할 거야. 근데 변화량이 일정하면 그 중에서도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해.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변하는 운동과 안 변하는 운동이 있을 때 이걸 물리에서 좋아하는 그래프로 그려주지. 되겠냐? 자, 그 중에서 내가 너네들한테 A4 용지를 왜 줄게? 그려보자고요. 되겠어? A4 용지 드렸었는데요. 그 A4 용지에다가 여러분들이 물리는 그래프 싸움이거든요. 한번 그려보시면 되는데 아무것도 안 바뀌는 등속도 운동이 중학교 3학년 내신 문제예요. 언니 오빠들이 이걸 공부해요. 시간에 따른 속도 그래프를 한번 그려봐. 등속도 운동에 시간에 따른 속도 그래프 그려봐. 시간에 따른 위치 그래프도 그려봐. 이거 전 지나갈 거예요. 네, 등속도 운동의 시간 속도 그래프, 시간 위치 그래프 그려주고요. 그 다음에 뭔가가 바뀌는 등가속도 운동도 있어요. 등가속도 운동도 있는데 등가속도 운동 그래프도 세 가지로 우리가 그릴 수 있는 거 아시죠? 시간에 따른 가속도 그래프, 시간에 따른 속도 그래프, 시간에 따른 위치 그래프. 그래프들의 개형을 한번 그려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그래프마다 숨을 수 있는 곳이 두 군데 있어. 기울기와 면적. 그러면 각각의 그래프에 의미가 있다면, 기울기의 의미가 있다면 기울기의 의미는 뭘까? 면적의 의미가 있다면 면적의 의미는 뭘까? 이런 것들도 표현할 수 있어야 되겠죠. 무조건
무조건 기울기는 x축분의 y축에 물리량이 숨어 있고요. 면적은 x축과 y축의 곱의 물리량이 숨어 있어요. 오빠는 무슨 일이냐? 그렇지. 장염의 분류를 그래서 보시면 자, 요 그래프는 세 개가 모양이 다 다르죠. 그래프 모양 우리가 개형이라는데 개형이 다 다르죠. 그렇죠. 여기서 그래프의 기울기와 면적에 뭐가 숨어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는 게 중요하겠죠. 아이고 예쁘게 돌리네. 똘똘이도. 배우지도 않은데 언니? 요새로가 뭔데? 가족도? 맞아요. 네가 생각하는 그거 모양이 맞아요. 막이 그렸는데요. 이것만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그려주면 더 좋은 것 같아요. 아이고 잘 그리네요. 자, 등속 운동이라는 거 빠르기가 2의 빠르기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속도가 2의 빠르기를 시간이 지나도 계속 2인 상태 유지. 이렇게 그리면 등속도 운동의 시간 속도 그래프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 시간 속도 그래프에서 밑에 있는 면적의 의미를 갖는데 그 의미는 시간에다가 속도를 곱한 거니까 얘는 간거리를 얘기하는 거구나 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러한 등속 운동에서 시간거리 그래프는요, 시간이 지났을 때 위치가 일정하게 증가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 그래프의 기울기는 언제나 x축분의 y축의 변화량이니까 그래서 시간분의 위치 변화량, 아 이거 속도가 숨어 있구나. 그래서 얘는 1초일 때 기울기나 2초일 때 기울기나 변화가 없기 때문에 등속 운동이야 이런 얘기 하고 있어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등가속도 운동에서 가속도라고 하는 거 시간이 지나도 가속도가 2의 크기를 가지고 있다면 계속 그 2의 크기를 유지하고 있어야 등가속도잖아요. 그렇죠? 자, 그랬을 때 이 그래프의 밑에 있는 면적은요. 가속도에다가 시간을 곱한 속도 변화량을 얘기한다. 자, 그 다음에 시간 속도 그래프에서 얘는 등속도 운동이 아니고 등가속도라서 속도가 일정하게 변하고 있는 운동을 하겠죠. 이 그래프가 대단히 중요한데 이때 이 그래프의 기울기는 뭐라고? 가속도. 면적은 뭐라고? 간거리. 그래서 이 그래프 하나 안에 시간, 거리, 속도, 가속도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앞으로 모든 문제를 풀 때는 이 그래프 하나로 다 풀어.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등가속도 운동할 때 시간, 위치 그래프는요. 사실은 얘는 속도가 일정하게 빨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네, 간거리 모양이 이렇게 나와요. 그랬을 때 시간거리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속력인데요. 이때 접선 기울기는 순간속도. 기억나?
구간 기울기는 평균 속도의 크기를 의미한다. 뭐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그래서 구간 기울기는 평균 속도의 얘기를, 자, 접선의 기울기는 순간 속도의 얘기를 해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은 공부를 해가지고 오셨고 그것과 관련된 문제도 풀어가지고 오셨는데, 지난 시간에 했던 것 중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체크하셔야 되는 거 요거요. 그래서 등가속도 운동에서의 사실은 그래프도 있지만 공식도 있어. 그치? 자, 그래서 등가속도 운동과 관련된 공식 세 가지 써봐. 처음 속도가 있는 V제로의 속도로요. 시간이 지나면 속도가 일정하게 빨라질 텐데, 얘는 가속도 A고요. 시간이 T 지났을 때 낮은 속도 V라고 한다면, 그쵸? 자, 처음 속도에 비해서 낮은 속도 요만큼 증가했네? 라고 하는 속도 변화량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AT로 계산하시면 된다고 했거든요. 맞아? 그러니 첫 번째 등가속도 운동할 때 낮은 속도는요, 처음 속도에다가 속도가 늘어난 AT를 더하면 돼. 이런 얘기야. 그쵸?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얘가 간 거리는요, 밑에 있는 면적이 간 거리이기 때문에 실제로 사각형 넓이에다가 삼각형 넓이를 더한 값이 공식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시간 속도 그래프가 나오시면 간거리를 구할 때 간거리는요, 사각형 넓이는 밑변 곱하기 높이인 V0 T로 하면 되죠. 그죠? 위에 있는 삼각형 넓이는 삼각형이니까 2분의 1 AT 제곱으로 계산하면 돼. 그러니 어떨 때는 등가속도가요, 처음 속도가 없는 상태로 속도가 일정하게 빨라져서요, 면적이 삼각형의 면적밖에 없어요. 그러면 요것만 쓰면 되죠. 얘는 안 써도 되죠. 그래서 그런 얘기고, 등속 운동은요, 시간이 지났을 때 속도가 일정해서 이렇게 되니까 얘는 사각형 면적만 구하면 되니까 요 공식 얘만 쓰면 돼. 뭐 이런 얘기예요. 그죠? 네, 이런 식으로요. 밑에 있는 면적을 구해서 더하시면 이게 간거리 구하는 식이더라 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요, 운동하고 있는 동안 몇 초 걸렸는지 시간에 대한 정보를 안 줄 때 쓸 수 있는 유일한 공식. 외워봐. 시간을 모를 때 쓸 수 있는 유일한 공식. 외워라. EAS는 V 제곱 마이너스 V0 제곱으로요, 나중 속도의 제곱에서 처음 속도의 제곱을 뺀 만큼이 바로 가속도와 거리의 두 배값이다. 그래서 이런 얘기였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를 여러분들이 지금 숙제를 다 해가지고 오셨거든요. 지나가면서 숙제를 봤는데 예쁘게 잘 해오셨어요. 자, 그래서 그거에 대한 혹시 질문이 있는지 확인할게요. 혹시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7페이지에서 질문 있는 사람? 괜찮아. 8페이지, 9페이지에서 질문 있는 사람? 됐어요. 10페이지, 11페이지 질문. 그래서 문제 풀다가 질문할 거 있으면 체크해 오셔야 됩니다. 됐죠? 채점도 하시고 질문도 하시고 하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돼. 사실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좀 앉아서 문제를 풀어서 12페이지, 13페이지 질문. 괜찮습니까? 네. 자,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14, 15페이지. 돼요. 혹시 공부하다가 모르는 거 있으면 선생님이 항상 30분 정도 일찍 내려와 있을 거니까 일찍 와서 질문을 하십시오. 됐죠? 물리는 그 순간 모르는 거 쌓아두시면 뒤로 가기가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날 해결하십시오. 지각하지 마시고요.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여러분들이 질문이 없다고 했으니 선생님이 모든 단과 친구들한테 똑같은 순간에 똑같은 걸 테스트를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그 중에 전체 아이들 중에서 어느 정도 이해하고 얘기해 보셔야 되니까. 네. 해결.
단위로만 써도 돼요. 네.
서인아, 너 우리 카톡방에 들어와 있어? 아, 그래요? 응. 지난주 영상을 다시 카톡방에 올렸고요. 이제 우리 반 다 들어와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안 들어와 있는 사람은 얘기해 주세요.
문제는 이제 가장 끝에 있는 20번은 엄청 어렵고요. 이건 실제 수능 문제예요. 앞부분은 고등학교 언니 오빠들이 공부할 때 쓰는 여러분들이 내신 대비할 때 쓰는 게 오투죠. 네, 오투와 그 수준하고 비슷한 그런 문제들이고요. 그래서 앞부분은 개념 배울 때 쓰는 내용들이고요. 뒷부분에 있는 건 실제 수능 기출입니다. 그래서 앞부분하고 뒷부분 문제 풀 때 난이도가 살짝 다른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는데,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시면 1번부터요. 1번은요. 이동거리는 150, 변이는 50 이렇게 쓰시는 게 맞고요. 선생님 변이 쓰라고 그랬는데 왜 방향 안 써요? 라고 하면 거기에 뭐라 그랬냐면 변이의 크기를 쓰세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변이를 쓰라 그러면 그냥 변이 쓰라 그러면 앞쪽 방향으로 20이에요. 이렇게 써야 되는데 변이에 크기 써라 라고 얘기하면 방향은 쓰지 마 라는 뜻이에요. 됐어? 그래서 얘는 그냥 20이에요. 이렇게 쓰시면 돼요. 됐죠? 그래서 변이를 물어볼 때와 변이의 크기를 물어볼 때 표현이 좀 다르구나. 이거랑 똑같은 게요. 속도 써라 그러면 속도는 앞쪽으로 20의 빠르기로 가요. 이렇게 쓴다면 속도의 크기를 써라 라고 하면 방향 필요 없으니까 20만 쓰시면 돼. 이런 느낌이에요. 알겠어? 그러니까 크기만 쓰라 그러면 방향은 쓸 필요 없어요 라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부터 순서대로 O, X, X 이렇게 되고요. 5번의 답은 16 방향 상관없으니까. 자, 7번부터 순서대로 X 동글 X입니다. 자, 6번은 4 7번은 순서대로 X 동글 X.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2번부터 4번까지 7번부터 9번까지는 수능에 있는 문제가 기억, 니은, 디귿 중에 맞는 거 찾아라 라고 하는 그 기억, 니은, 디귿 보기를 문제로 만들어 드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0번에 3 됐죠? 가속도니까 다니는 미터 퍼 세크 제곱입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11번은 마십 12번은 서쪽으로 7이죠. 자, 그 다음에 13번은 왼쪽으로 3 14번에 35 15번에 2 16번 순서대로 동글동글 X 19번에 100 문제는 20번입니다. 20번은 3부의 제곱이에요. 자, 이제 못 들은 번호 얘기해 주시면 불러드릴게요. 13번은 왼쪽으로 3 14번은 35 15번에 2 12번은 마이너스 11번 2번이 12번은 서쪽으로 7인데 마이너스로 쓰셨다고요. 이거 엄격하게 얘기하면 전체 국제 구동을 해서 12번이죠. 네, 여기서는요. 네가 뭘 플러스 뭘 마이너스로 놓는지 채점하는 사람들이 몰라서 계산은 그렇게 하시더라도 쓸 때는 동쪽 서쪽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습니다. 13번의 답은 왼쪽으로 3 오른쪽으로 마이너스 3이요? 그렇게 쓰지는 않습니다. 네, 실제로요. 여기에서는 직선상의 동쪽으로 20의 빠르기로 갑니다. 동쪽, 서쪽을 여러분이 이쪽을 난 동쪽으로 놓을 거고 이쪽을 서쪽으로 놓을 거야.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동쪽과 서쪽이 동시에 나왔기 때문에 방향도 계산해야 되니까 한쪽 방향을 플러스 반대쪽 방향을 마이너스로 표현하겠다. 이제 여러분들은 이렇게 놨는데 저는 동쪽을 플러스로 놓고 서쪽을 마이너스로 놓을게요. 거꾸로 놓는 사람들도 물론 있겠죠. 자, 그 중에서 동쪽으로 20의 속도로 달리던 자동차가 동쪽으로 20의 빠르기로 가던 자동차가요. 4초 후에는 어느 쪽으로 가게 되냐면 서쪽 방향으로 얼마의 빠르기로 가냐면 8의 빠르기로 갑니다. 그랬을 때 이 아이의 가속도가 얼마입니까? 라고 하면 가속도는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인데 속도 변화량은 나중 속도에서 처음 속도 빼란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게 변화량인데 그러면 얘는 가속도는 4초고요. 나중 속도는 서쪽 방향인 마이너스 8에서 동쪽 방향인 플러스 20을 빼면 속도 변화량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계산하시면 4분의 마이너스 28이고 그래서 계산해서 마이너스
이때 여러분들이 조심하시는 거 계산은 이렇게 하지만 풀 때는 마이너스 그대로 놓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면 네가 이 문제 풀 때 마이너스를 동쪽으로 놨는지 서쪽으로 놨는지 선생님들은 몰라. 알고 싶지도 않아. 그래서 방향은 반드시 거기에 제시된 문자로 표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서쪽 방향 마이너스로 놨으니까 서쪽 방향으로 7이에요.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근데 그 위에 있는 10번 같은 경우에는요. 그래서 10번 같은 경우에는 10번이었나요? 11번이요. 11번인 경우에는 20의 속도로 달리던 자동차가 급제동을 해서 2초 동안 2초 후에 멈췄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가속도는 얼마입니까? 라고 하면 가속도는 여러분들이 마이너스 선생님은 얼마라고 했냐면 10이에요.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이렇게 표현할 때 여기서도 마이너스를 사실은 이렇게 쓰면 안 되고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사실 이렇게 쓰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자 혹시 문제를 풀다가 어느 방향은 그 문제 자체가 플러스로 놓고 마이너스로 나왔다면 그걸 써도 되지만 네 그렇지 않을 때는 방향으로 표현하시는 게 맞고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표현하는 단어들이 의미가 맞다면 맞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네, 의미가 맞다면 맞게 하시면 되고요. 아까 변이의 크기 써라 그랬을 때 방향 쓴 것도 오늘은 맞게 하십니다. 근데 앞으로는 그렇게 쓰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마진 개수 총 20개 중에서 몇 개인지를 확인을 해주시면 돼요. 자, 마진 개수 총 20개 중에 저 몇 개 맞았어요? 라고 얘기하면 되겠죠? 나연아. 응? 틀린 거 보고 계세요. 은호? 다인이? 시연이? 지섭이? 네. 준서? 서인이? 주황이? 어째 수업도 안 들었는데 잘했네. 자, 틀린 것들 확인하시는데 선생님이 20번 문제는 풀어봐 드릴게요. 그렇죠? 수능에서도 나오는데요. 이 문제는요. 등가속도를 앞으로 이렇게 푸세요 라고 하는 건데 우리는 물리학이라고 하는 건 이제 여러분들이 개편된 교과서로 배우기 때문에 물리학이라고 불러요. 그 전에 선배들은 뭐라고 했냐면 물리 1, 물리 2 이렇게 표현했죠. 그렇죠? 선배들은 물리 1, 물리 2라고 설명했던 그 책을 여러분들은 물리 1을 물리학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앞으로 원투라는 단어가 없어져요. 됐죠? 자, 그러면서 이 물리학이라는 게 물리 1, 물리 2가 없어지면서 되어 있는 거라 기존의 물리 1 내용도 다 있거든요. 근데 물 2 내용의 절반도 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개편된 교과서로 배우는 여러분들 지금 현재 중학교 3학년 아이들이 고등학교에 올라가면 그 아이들부터 개편된 내용으로 배우잖아요. 그래서 너네들이 이제 개편된 내용을 배우는데 기존의 물리 1에 비해서 내용이 1.5배 많아졌다라는 겁니다. 그 책으로 여러분들이 배우는데 걔가 바로 물리학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받은 이 책은요. 시중 교재가 아니고 우리 학원에서 만든 교재인데 아직 개편된 이 책이 안 나왔어요. 개편된 책이 시중에 없습니다. 기존 책들만 있어서 이걸로는 여러분들이 선행을 할 수가 없어서 새로 만든 교재로 수업을 하고 계시고요. 여러분들은 개편된 교재는 언제 나오냐면 내년에 10월달이 나온대요. 아직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 내용들로 만들어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물2라고 하는 거 안 해요? 고3 때 뭐예요? 고3 때는요. 역학, 전자기, 파동이라고 해서 분류돼서 나옵니다. 분류돼서 나와서 이거를 그동안은 물2를 선택할까 말까를 고민했는데 그게 아니고 역학을 선택할까, 전기를 선택할까, 파동을 선택할까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화학, 생물도, 생투, 화투 이런 거 없어지고요. 그래서 걔네들도 이렇게 세분되어 있어 그 중에 하나를 선택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근데 이 부분은 실제로 뭐 여러분들이 과거나 영재고를 가는 애들은 필수로 하겠지만 일반고의 친구들은 거의 만날 필요가 없는 내용이 됐어요.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물리가 이런 식으로 과학이 이런 식으로 개편이 되어 있어서 여러분들은 이제 물리학이라는 걸 배우지 물리원을 나누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역학의 가장 기본에서 기본 베이스를 배운 건데요. 그 중에서 실제로 가장 많이 여러분들이 하시는 물리학에서의 기본 운동은 등가속도 운동입니다. 등가속도 운동의 문제를 풀 때는요. 가장 중요한 게
처음 속도와 나중 속도의 정확하게 가운데. 얘를 뭐라 그러게요? 얘를 뭐라 그러게요? 처음 속도와 나중 속도의 정확하게 가운데. 평균 속도요. 그래서 네. 라고 하는 실제로는 평균 속력, 평균 속도 어떻게 구합니까? 대단히 많이 물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총 걸린 시간으로 변이를 나누면 돼. 우리 첫날 배웠죠? 이게 바로 평균 속도 구하는 방법, 평균 속력 구하는 방법이야. 그래서 그 평균이라는 단어는 잘 안 써서 우리가 속도 구하는 식이 뭐야, 속력 구하는 식이 뭐야 라고 할 때 그게 바로 평균 속력, 평균 속도 구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이렇게 총 걸린 시간으로 변이를 나누시는 게 원래 평균 속도를 구하는 방법인데 등가속도 운동만 조금 편하게 등가속도 운동을 하고 있는 경우에만 처음 속도에다가요 나중 속도를 더해 나누기 2한 처음 속도와 나중 속도의 정확하게 가운데 그냥 이 값이 보면 평균 속도야 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평균 속도를 구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어떨 때 이거 써요? 이건 등가속도 운동할 때만 이거 써요. 그래서 네 그걸 뺀 나머지 경우에는 이거 쓰는 게 맞습니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되는 건데 그 문제 20번 문제가 전형적으로 저 평균 속도로 문제를 푸는 전형적인 수능 계열입니다. 자 처음 여러분들이 문제를 접해서 난이도가 조금 높다라고 느껴지는 거고요. 자 20번 보시면 그림은요 출발점에 두 물체가 서 있는데 A라고 하는 물체는요 기준점을 4V 제로라는 속도로 갑니다. 고등학교는 실제값이 아니고 문자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문자 계산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출발 4V 제로로 가서요 얘가 도착점인 Q점에 오는데 얘는 등가속도 운동을 해서 여기 도착하는 순간 속도가 여기 된대요. 그러면 얘는요 등가속도 운동이니까 속도는 일정하게 변해야 되는데 처음 속도가 4V 제로고 나중 속도가 0이 되니까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속도가 일정하게 변해야 되는데 0이 되니까 이 모습이 됩니다. 그죠? 이렇게 가는 운동을 하고 있는 아이가 A랍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B라고 하는 물체는요 여기를 지날 때 속도가 얼마였냐면 B는 V0의 속도로 지나갑니다. 자 그래서 얘도 또한 등가속도 운동을 해서 여기에 올 때 속도가 V입니다. 근데 어떻게 얘네들이 갔냐면 이 점을 동시에 지나서 여기까지 오는 데 걸린 시간이 같습니다. 동시에 도착했습니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동시에 여기서 여기까지 갔다? 다시 말해요. 동시라는 건 걸린 시간이 같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그 같은 시간 동안에 간거리가 어떻다는 얘기입니까?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같은 시간 동안에 같은 거리를 갔네? 같은 시간 동안에 간거리가 같네? 뭐가 같다는 얘기니? 평균 속도가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형적으로 평균 속도로 문제를 푸는 유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평균 속도가 같은 A, B가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A요. A는 평균 속도 보이죠? 얼마입니까? 처음 속도가 4V 제로, 나중 속도 얼마? 0. 그럼 이 아이 평균 속도 얼마? 그렇죠. 됐잖아요. 그러니까 A의 평균 속도가 2V 제로이기 때문에 B의 평균 속도도 얼마여야 된다? 2V 제로여야 돼요. 근데 B는 처음에 출발할 때가 V 제로고요. 자, 얘는요 동시에 도착했으니까 속도가 점점 빨라져야 되겠죠. 그래야 동시에 가겠죠. 그랬을 때 평균 속도가 2V 제로가 되려면 도착하는 순간의 속도가 얼마게? 3V 제로야 처음 속도와 나중 속도의 가운데가 평균 속도가 되겠죠. 그러니까 얘는 도착할 때가 3V 제로라고 하는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요. 그래서 얘는 어려운 문제보다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를 처음 봐서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를 몰라서 들리는 유형입니다. 얘는 평균 속도로 풉니다. 같은 시간 동안에 같은 거리를 갔다는 얘기는 평균 속도가 같다는 얘기고요. 그 둘 중에 하나의 평균 속도를 알 수 있게끔 줍니다. 그럼 그걸 이용해서 다른 아이의 평균 속도가 어떤지를 보시고 나중 속도 결정하는 문제. 되겠어? 이런 식으로요. 실제로 물리는 이런 식으로 그래프로 문제를 푸는 게 가장 심플합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대단히 열심히 그리시면 되고요. 이 중에서 이제 영재 시험 보려고 준비하는 친구들도 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면 그래프 그리는 문제가 서울 영재에 특히 많이 나옵니다.
서울 영재는 싸그리다 그래도 분석 가는 문제들이야. 잘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선생님이 풀어봐 드렸고요. 그럴 땐 나머지 질문 받죠. 1번부터 12번까지 중에서 질문이 있나 확인. 괜찮습니까? 넘기죠. 13번부터 19번까지 중에서 질문해보세요. 하나라도 모르면 질문해야 돼. 그냥 여기 가만히 있다 가면 의미 없어. 네? 이렇게 되겠어요? 네. 여기까지 할게요. 10분만 끊었다가요. 오늘 뉴턴의 운동 법칙 하겠습니다. 10분만 끊었다가죠. 지금은 5분, 15분에 수업 시작하겠습니다.